안녕하세요. 한전 입사를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언어 파트 공부하게 될 최수지입니다. 한전 인적성 언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른 공기업들과는 좀 다르게 한전만의 독특한 유형들이 몇 가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특한 유형들의 비중이 꽤 높아서 여러분들께서 이 한전 입사를 준비하신다면 그러한 한전만의 유형에 익숙해지셔야겠고요. 그것을 넘어서 완벽한 접근법을 숙지하시고 모두 다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 한전이라는 회사가 많은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왕 한전을 준비하는 것을 결심하셨다면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과 에너지 좀 더 써서 한전만의 독특한 영역까지도 모두 다 정복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희 이 교재를 가지고 한전만의 특징적인 문제들까지 모두 다 연습할 테니까요. 교재 중심으로 그리고 강의는 복습 중심으로 따라와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는 모의고사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는 모의고사 풀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먼저 알려드릴게요. 다만 앞부분에 나와 있는 다양한 유형별 접근법 통해서 충분히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완벽풀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부터 언어 유추력 검사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문제, 이게 바로 한전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9개의 단어를 주고 나서 이것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단어가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22번까지의 문제가 동일한 유형이니까요.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이 특별한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물, 결혼, 카레, 장마, 멸치, 초콜릿, 인도, 달력, 여름, 날씨 이렇게 9가지의 단어가 나와 있고요. 선택지에 5가지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9가지의 단어 중에서 3개 이상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모두 골라내셔야 될 텐데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연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가 조금 애매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즉 물의 어떤 부분과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 물의 어떤 물리적 속성인지 아니면 물의 비유적인 어떤 의미인지 상징적인 뜻인지 아니면 물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냄새나 어떤 감각적인 측면인지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물과 무엇이 연관성이 있는가, 물의 어떤 측면을 봐야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공부를 해서 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경험치를 좀 늘려보다 보면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단어의 어떤 측면을 봐야 되는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 안에 그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다른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변별 지점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한번 문제풀이 진행하면서요. 어떤 것들이 문제의 이 도구가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과 생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번 선택지랑 매칭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물이라고 하는 건 생선이 살아가는 공간, 생선이 사는데 필요한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물과 요가 특정 관계 확인할 수 없고요. 물과 전화기, 물과 비 같은 경우 연관 관계 확인할 수 있겠죠. 물과 카카오 역시 특정한 관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요. 결혼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번 선택지 그렇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카레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해당 부분 찾기 어렵고요. 장마는 비와 연관되니까 벌써 비에 연관되는 거 2개 표시 따로 해 가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멸치 확인하기 어렵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카카오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매칭하는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요가의 어떤 그 진원지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인도와 요가 관련성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달력은 알 수 없고요. 여름도 특정한 해당 5개의 선택지 단어와 연관성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날씨 같은 경우에는요. 날씨의 종류 중에 비가 오는 날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물, 그리고 장마, 그리고 날씨 같은 요 3개의 단어에서
비와의 연관성을 찾아내실 수 있는 거죠. 문제상에서는 연상되는 단어를 골라라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이 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연상된다고 해서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비는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라든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구성 요소라든가 아니면 날씨와 같은 종류, 날씨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측면들이 지금 이 한전에서 이와 같이 생긴 문제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성으로 짚어낼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물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물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게 무엇이냐? 또는 물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폭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러면 증폭청진기, 증폭증권거래소, 증폭보청기, 증폭오페라, 증폭휠체어 이렇게 하나씩 눈으로 순식간에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원리로 만든 도구이니까요. 지금 이 부분 통해서 원리라고 하는 개념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난청 그리고 청력 같은 세 개의 관련된 단어가 바로 이 보청기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그냥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답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하나씩 다 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무조건 빨리 풀겠다, 3초 만에 풀겠다, 5초 만에 풀겠다라고 시간 제한을 하시는 게 별로 현명하지 않은 방법인 거예요. 어차피 절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차라리 차분히 좀 냉정하게 하나하나 내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신이 하얘지지 않게끔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문제를 끝까지 살펴보고 문제를 좀 붙들고 계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카테고리를 설정해가는 과정에서 단어의 어떤 측면을 봐야 되는가를 좀 더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릴게요. 3번도 한번 볼까요? 곤충이 먼저 나오고요. 곤충 오페라, 곤충 반지, 곤충 파리, 곤충 먹다, 곤충 박물관. 파리와의 연관성 확인하실 수 있겠죠. 씨름은 특별한 연관성 5개의 단어 모두 다 찾을 수가 없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같은 경우 그렇죠. 먹다라는 정도, 먹다라는 단어 정도랑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권, 이런 증권 상황에서의 주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로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렇죠? 동음이의 관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지점들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싸움, 특정한 관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 그렇죠. 파리와 연관성 있잖아요. 이거 역시 여러분께서 동음이의 관계를 떠올리실 수 있어야 이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표현인 거죠. 날아다니는 파리도 있고 그렇죠. 도시, 프랑스의 도시인 파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도 파리 중에 도시 같은 경우에 파리와 연관성 찾을 수 있고요. 스모, 글쎄 어떤 다른 단어와 연관성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테너, 라자냐, 날다 같은 경우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것 아실 수 있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까요? 4번 같은 경우 매니큐어 대 보석, 매니큐어 석방, 매니큐어 구두, 매니큐어 석다, 매니큐어 바다. 그렇게 연관성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반지와 보석은 연관성 찾으실 수 있겠죠. 나머지 것들과는 글쎄요,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말리다, 오징어, 풀려나다, 줄넘기, 반짝이다, 발가락, 묵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풀려나다 같은 경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돈을 주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려나는 것을 우리가 보석 됐다 또는 보석을 신청하다, 보석을 기각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도 이 보석이라고 하는 표현에 역시 동음이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도 보석과 연관성이 있지만 풀려나다도 보석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짝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성질, 보석의 성질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단어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이러한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겠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안경, 샐러드, 말, 손가락, 새, 깻잎, 부리, 가위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구관조이죠. 구관조 같은 경우 말과 그리고 새니까 새이고요. 새니까 또 부리가 있겠죠. 그래서 말, 새, 부리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 구관조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푸는 속도보다 여러분이 푸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미 풀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입하는 속도 자체가 빠른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도 천천히 이러저러한 카테고리들, 이러저러한 기준점들을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더 이 문제를 정복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6번 보시면 책, 아침, 부채, 달걀, 바람, 종이, 새, 컴퓨터, 인형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는요. 닭과의 연관성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아침, 그리고 달걀, 그리고 새라는 측면에서 닭과의 연관성 찾아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것들, 지금 이 문제,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들은요, 나머지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와 연관성을 두 개까지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이 분명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도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나마 우리가 푸는 문제는 그나마 답이 세 개의 연관성이 확실하게 딱 드러나고 나머지는 다 연관성이 없거나 또는 하나밖에 없는 문제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실전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는 연관성을 두 개씩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풀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집중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 부족 문제를 극복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 언어 파트 문제는 빨리 풀려고 한다고 해서 빨리 풀어지지가 않거든요. 빨리 읽는다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심정적으로는 천천히 읽을 수도 있고 빨리 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만큼 이 독해 시간은요, 절대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천천히 집중력 있게 몰입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뒤로 넘어가서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우스, 숟가락, 눈금자, 빗물, 비닐봉지, 모니터, 빨대, 침대, 도로, 키보드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 키보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컴퓨터와의 연관성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구성 요소로서의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겠죠. 컴퓨터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니까 단어의 이러한 구성 요소적인 측면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 드립, 그리고 안경, 자동차, 콩, 열매, 바리스타, 역사, 전쟁, 카페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드립 커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콩 있죠. 커피는 그 자체가 콩인 거죠. 콩에서부터 만든 것이기 때문에 콩과의 연관성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커피와의 연관성 확인할 수 있겠고요. 카페인 같은 경우에 커피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뭐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와인이 나온다 그럼 소믈리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 역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관련성이 있는 전문적인 사람 역시 살펴봐야 되는 그 단어의 측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보시면 나무, 한국, 주택, 문제, 그리고 핸드볼, 저축, 피아노, 실수, 달력, 브라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한국은행 바로 찾아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은행, 나무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동음, 이의 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은행도 역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축은행 역시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바로 골라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은행이 실제로 뱅크의 의미도 있고요. 먹는 은행의 의미도 있더라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였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보시면 단군, 식물, 투명, 도시락, 그리고 지붕, 붕어, 복제, 중국어, 양, 바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단군과 인간은 그렇죠.
연관성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단군과 홍익인간의 연관성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식물인간 역시 앞뒤로 붙여서 여러분들께서 말 만들어내실 수 있겠고요. 투명인간 그리고 복제인간 모두 다 이 인간과의 연관성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실제로 이제 인간의 종류가 투명인간도 있고 복제인간도 있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해당 단어와 관련된 신조어 투명인간이나 복제인간이나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신조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붙여서 해당 단어와 앞뒤로 붙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조어도 우리가 봐야 하는 측면이 된다라는 것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넘어가 볼까요? 20번 보시면 한글, 저승, 공룡, 사물놀이, 오미자, 입술, 탈, 바다, 지우개, 성어 뭐 이런 식의 단어들 배열이 나오는데요. 저승 사자 있고요. 사자 탈 있고요. 그다음 바다 사자도 있고요. 사자 성어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저승사자 할 때 사자는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동음이의의 관계가 역시 나오는데요. 바다 사자 할 때의 사자와 저승 사자 할 때의 사자는 다른 사자죠. 그렇죠? 그리고 사자 탈 같은 경우 바다 사자의 사자와 사자 탈의 사자가 뭐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 네 글자라는 뜻이 되니까요. 이 동음이의가 단순히 딱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경험치 하나 더 늘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죠. 선물, 만두, 배아, 전어, 실용, 언어, 구급약, 성격, 택배, 텔레비전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죠. 그럼 선물 상자 말 만들어낼 수 있고요. 구급 상자 가능하고요. 택배도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 해설을 보시면 텔레비전과 상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고 가야 되는 거죠. TV를 바보 상자로 부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유적인 표현,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입술을 우리가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비유적인 대상을 통해서 연관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으니 앵두와 입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관성이 있는 단어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도 여러분께서 단어를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하나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도록 하죠. 방망이, 비누, 계란, 미역, 바늘, 용서, 자갈, 감투, 불, 편지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바늘, 도깨비 감투, 도깨비 불 이런 식으로 단어들 간의 연관성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도깨비 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밤에 어떤 무슨 화학적 현상의 인인가요? 인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우리가 도깨비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깨비와의 연관성 불과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겠는데요. 나머지 것들만으로도 도깨비 바늘, 뭐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감투 이런 것만으로도 해당 단어의 정답을, 해당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실 수는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통해서 우리가 이 한전의 아주 특별한 유형인 9개 단어 주고 3개의 연관성을 골라낼 수 있는 단어를 찾는 문제 절반 이상 풀어봤습니다. 해당 단어 보시면, 해당 문제 보시면 만만치 않다. 직접 아마 혼자 풀어보시면 아마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단어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는가? 문제들을 봤더니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봐야 되더라라는 것을 정리하는 형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카테고리들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겠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채워가면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취하셔야겠고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이라도 그래 저런 것들이 연관성을 맺는 기준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것 좀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8페이지 보시면 또 다른 유형이 나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단어를 보고 양쪽에 같은 관계가 되도록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A 대 B의 관계를 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C와 D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3번 보시면 강아지와 비실비실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주고 그렇다면 등호 너머에서 볼이 뒤에 나오는 말이 뭐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어휘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곤 하는데요. 위에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두 단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A 대 B의 관계로 주로 나오는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유의관계가 출제되고요. 유의관계라고 하는 건 사전적인 의미로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의관계 나오니까 또 어떤 거 나오겠어요? 그렇죠. 반의관계 출제되겠죠. 반의관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관계는 비슷한 말, 반의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말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반의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좀 더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유의관계는 예를 들어 죽음 대 사망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면, 반의관계는 이런 거죠. 역시 죽음이 나온다면 반의관계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삶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검정색과 흰색 이런 식으로 출제돼도 반의관계라는 거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반의관계와 두 번째 반의관계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얘는 중간 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어있으면서 살아있거나 죽어있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반의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순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수많은 회색들이 중간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항이 존재하는 관계를 반대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의관계는 이렇게 하나만으로 구성되는데요. 반의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모순관계일 수도 있고 반대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A와 B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등호 너머에서도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개의 관계를 서로 좀 분리해서, 선택지상에 만약에 섞여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두 개의 관계를 분리해서 익히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반대말 하면 무조건 다 하나로만 생각하셨는데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니까 아마 선택지의 예문을 보시면 충분히 구별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요. 포함관계가 출제돼요. 포함관계라고 하는 건 종류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상의어고요. 얘는 하의어죠. 그렇죠? 근데 나무 중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나왔던 은행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상의어고 얘가 하의어지만 요렇게 놓고 본다면 얘가 다시 상의어고 얘가 하의어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하 관계, 즉 포함 관계라고 하는 것은 A 대 B로 주어졌을 때 두 단어가 어떤 관계로, 어떤 예문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상의어가 되기도 하고 하의어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상의어네, 하의어네 라고 바로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가 비교되는 단어를 반드시 보셔야겠고요. 그렇다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와 A 대 B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겠고, 당연하게도 포함 관계부터는 이제 무엇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 그렇죠. 방향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왼쪽이 상의어면 이 등호 너머에서도 왼쪽이 상의어여야 한다는 거죠. 왼쪽이 하의어면 등호 너머에서도 왼쪽이 하의어인 이 방향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방향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자주 나오는 관계가 이런 거예요. 용도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위는 절단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행위관계도 출제됩니다. 행위관계라고 하는 건 교사는 교육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재료관계도 출제됩니다. 재료라고 하는 건 콩으로 두부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죠. 예문은 달라지겠지만 이 사용되는 그 단어나 또는 관계의 수위는 이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겠고요.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구성 요소의 관계도 나옵니다.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건 그것을 이루는 물리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차에는 핸들이 있다. 그럼 차는 핸들, 바퀴,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 구성 요소와 포함 관계는 혼동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포함 관계는 상의어의 종류로서 하의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루는 물리적인 요소로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니까 두 개 헷갈리지 않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동일 위상의 관계가 출제됩니다. 동일 위상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위상이라고 하는 건 레벨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레벨이 같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같은 경우 손가락이라고 하는 상이어, 동일한 상이어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같은 수준의 단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과 샤프 같은 경우도 유의관계라고는 볼 수 없죠. 사전적인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동일하게도 필기구라고 하는 상이어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같은 위상, 같은 수준의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 위상의 관계도 자주 출제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건 이런 거죠. 문장 성분의 관계입니다. 문장 성분의 관계라고 하는 건요.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예요. 밥 먹다, A 대 B의 관계가 밥 먹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밥 먹다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밥을 먹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 수 있는데 밥을 먹다는 그럼 어떤 관계냐? 당연하게도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인 거죠. 그렇다면 물을 목적어로 하는 서술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물을 목적어로 하는 서술어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기를 마시다만 존재한다고 자꾸 착각하세요. 그리고 선택지에 마시다가 없으면 뭔가 틀린 문제인 것 같은 혼동에 빠져버리게 되시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다 역시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이긴 하지만 물을 사다, 물을 버리다, 물을 빌리다, 물을 파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안 되냐의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문장 성분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어떤 특정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것을 까먹지 마셔야겠고요. 또 하나는요. 이 서술어가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 형태로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패를 척결하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딱 명사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 성분의 관계를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얘는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처럼 생긴 서술어의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서술어라는 것을 파악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유념하셔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얘가 밥을 먹다인데요. 이게 예문이 과자라고 바뀌었다고 칩시다. 과자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밥을 먹다고 얘는 과자를 먹다인 거잖아요. 즉, 을과 를은 서로 다르게 생긴 조사이죠. 그런데 생김새가 다를 뿐 얘네는 다 목적어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같이 하는, 즉 기능은 같은데 형태가 다른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조사가 붙었다고 해서 서로 다른 문장 성분의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가가 붙는다. 아니면 뭐 은과 는이 붙는다. 역시 같은 관계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와 에게 역시 앞말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게 붙는 표현일 뿐, 형태가 다른 것일 뿐 동일한 문장 성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측면까지도 모두 다 숙지하셔서 문장 성분의 관계, 항상 자주 나오고 많이 틀리는 관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완벽하게 정복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요. 이것은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니 특정 단어를 찾지 마셔라 라는 것이고, 명사처럼 생긴 서술어에 넘어가지 마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문장 성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자주 나오는 관계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얘네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상천외한 관계들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라와 수도의 관계라든가 또는 지역과 특산품의 관계라든가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마치 언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관계들도 주로 나오는데요.
종종 나오는데요. 뭐 9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관계만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어떤 특이한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관계를 몰라서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휘는 다 아는데 이게 이런 관계를 물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하셔서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답률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주로 나오더라 라는 것만 좀 알고 계셔도 훨씬 더 부담 없이 집중력 있게 문제풀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A 대 B의 관계를 주고 나서 C와 D 자리 요거 하나만 뚫어놓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요거 2개 뚫어놓는 경우 있죠. 그러나 하나를 뚫어놓건 2개를 뚫어놓건 A와 B의 관계가 주어지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길지 않습니다.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요, 등호 앞뒤로 뚫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앞에 나와 있는 2가지 유형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 푸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A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하나씩 대입하면서 A와 B의 관계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A와 B의 관계가 주어지는 것과 A와 B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하나씩 대입해 볼 수밖에 없는 서로 다른 차이점이 생기니까요.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풀고 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3초 만에 푸는 문제구나 라고 확정 지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등호 앞뒤 상황에 괄호가 걸려 있을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그냥 찍고 넘어갈 거면 모를까? 그냥 여러분들이 손을 댄 문제라면 조금 더 시간을 쓰시더라도 맞추고 넘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다양한 문제들 풀어보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다른 교재들의 문제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 어휘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겹도록 많이 보실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굉장히 쉽고 빨리 푸는 유형이고 그리고 간단하게 풀리는 유형이다 라고들 흔히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유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출제 형태를 만들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8페이지 보시면 23번에요. 강아지 대 비실비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강아지가 비실비실 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보리가 나타낼 수 있는, 보리가 취할 수 있는 모양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지금 정리해 놓은 관계에는 들어가지 않죠. 굉장히 특이한 관계예요. 그것과 그것이 나타내는 모양이라는 관계니까 특정 관계라고 네이밍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런 관계 나왔을 때 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푸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유형에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럼 보리가 어떠하다. 강아지가 이렇게 비실비실이라고 하는 건 뭔가 건강하지 못하고 맥이 없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리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그렇죠. 시들시들이 적절하다는 거 바로 골라내실 수 있겠죠. 도시와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종류에 밀라노가 있는, 도시에 해당하는 것이 밀라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하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종교에 해당하는 것, 뭐 불교 바로 골라내실 수 있겠네요.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것들도 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휘들이 되겠죠. 바로 골라내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종교라는 단어를 봤을 때 성당이나 신부를 반갑다고 바로 답으로 찍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기는 하지만, 단순한 유형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그것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1초 동안, 0.5초 동안 눈으로 딱 찍고 그래 포함 관계구나. 그렇다면 등호 너머에서도 같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볼까요? 테너와 바리톤 같은 경우 그렇죠. 동일 위상의 관계인 거죠. 같은 레벨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법부와 같은 레벨의 관계인 단어 입법부 바로 고르실 수 있겠고요.
26번으로 넘어가 보면 연필은 필통에 보관하죠. 그래서 책을 보관하는 공간을 우리가 책꽂이라고 바로 골라내실 수 있겠습니다. 조종사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행위관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종사는 비행기를 다루는 사람이고요. 조종하는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피아노를 다루는 사람을 우리가 연주가라고 바로 골라내실 수 있겠습니다. 서랍과 수납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관계들 중에 용도 관계에 해당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용도 관계를 등호 너머에서도 찾으실 수 있어야 될 텐데요. 톱의 용도는 그렇죠. 절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바로 골라내실 수 있겠습니다. 29번도 한번 볼까요? 감기에 걸리면 그렇죠. 병원에 갑니다. 그렇다면 교도소에 갈 수 있는 행위를 골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1번 바로 골라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0번도 한번 보죠. 체중계는 계측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용도 관계를 역시 물어보는 거니까요. 카메라의 용도는 무엇이냐, 즉 촬영을 그 용도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바로 골라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31번도 넘어가 보죠. 멍석과 집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재료 관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재료 관계 확인했던가요? 그렇죠. 콩으로 두부 만들어요 라는 거 재료 관계 확인했는데요. 실제로 지프로 멍석을 만드니까 도기를 만드는 이 재료를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점토 바로 골라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댄서와 춤이라고 하는 건 행위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댄서는 뭐해요? 춤춰요 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교사는 교육한다 라는 거 행위 관계로서 확인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관계들이 아직 익숙하고 친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기본적인 관계들에서 주로 출제되니까요. 하나하나 좀 집중력 있게 확인만 하신다면 정말 이 문제가 가장 쉽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편지지와 종이 같은 경우 그렇죠. 재료 관계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다면 단무지는 뭐로 만드느냐? 무로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답을 고르실 분은 아마도 안 계실 것 같아요. 34번 보도록 하죠. 책을 읽는 행위를 독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은 독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담배는 그렇죠. 흡연의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건 확인 가능합니다. 35번 보죠. 간장의 목적은 조미죠. 그럼 간장의 용도는 맛을 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용도 관계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옷장의 용도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수납의 용도로 기능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36번 보죠. 전보와 통지라고 나오는데요. 전보의 용도가 역시 통지, 그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양산의 용도는 그렇죠. 빛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차광 고르실 수 있어야 될 텐데 요거 만약에 유인 선택지로 저한테 내라고 한다면 저는 요거 채광을 낼 것 같아요. 채광이라고 하는 건 빛을 쪼이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차광이라고 하는 건 빛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양산의 용도는 채광이 아니라 차광, 그렇죠? 빛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창문 같은 것의 용도는 채광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나비와 매미는 그렇죠. 이것은 동일 위상이 될 텐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토끼와 동일 위상에 있는 거 사자 바로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같은 곤충에 속하는 동일 위상의 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토끼와 같은 포유류에 속하는 동일 위상의 답지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부터 60번까지의 문제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사실상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걸리는 문제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습니다. 웃음과 빙긋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웃음을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대경이라고 하는 건 크게 놀란다 라는 뜻이니 모양에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라서 1번 적절하지 않겠고요. 웃음과 재채기, 글쎄요. 특정한 관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웃음과 대소 같은 경우 웃음을 크게 웃는 것을 대소라고 하니까 놀라는 걸 크게 놀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3번과 4번 답으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느껴지시죠? 웅성웅성 같은 경우에는요, 시끄럽게 떠드는, 이렇게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웅성웅성 수런수런 특정 관계 확인할 수 없고요. 소록소록 알 수 없고요. 소곤소곤 같은 경우 웅성웅성 소리가 꽤 크게 나는 건데 소곤소곤 아주 작게 나는 것을 의미하니까 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훌쩍과 반의 관계인 것, 그렇죠. 꺽꺽 우는 거. 훌쩍은 이렇게 눈물을 참으면서 훌쩍 살짝 우는 것을 의미하고요. 꺽꺽이라고 하는 건 대성통곡을 하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거니까 3번과 1번 연관성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40번 같은 경우 한자성어를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사실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자성어 문제이기도 하면서 어휘의 상관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는 유형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부지리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채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단어 찾으셔야 될 텐데요. 일석이조 관련 없고요. 육지행선 역시 특정 관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로불변 확인할 수 없겠고요. 견토지쟁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 어부지리와 같은 의미의 유의관계로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면초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의미와 유의관계인 단어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열이박빙인 거 골라내실 수 있겠고요. 4번과 2번 정답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실제로 이 한자성어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한자성어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생전 듣도 보도 못하고 아주 난이도 높은 단어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단어가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답이 되는 선택지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대부분의 어휘는 여러분들이 알 만한 것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만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 그래 이런 단어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구나 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출제되니까요. 어휘 공부하실 때 여러분께서 너무 막 생소한 단어들을 찾는 형태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아는 단어를 다시 확인하는 형태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44번에 역시 유사한 문제 있으니까 한번 더 풀어볼게요. 관포지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한재미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 굉장히 모시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특정 관계 확인할 수 없고요. 결초보은 글쎄요, 이거는 뭐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니까 특정한 관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가절연 역시 유의관계로서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사이라는 의미로서 유의관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수불석권과 유사한 단어 골라내실 수 있겠습니다. 위편 3절 바로 그래서 3번과 2번 정답 골라내실 수 있겠죠. 4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석탄과 흑연 같은 경우 글쎄요, 이거는 동일 위상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유의관계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렇다면 치즈와 유의관계인 거 찾으셔야 될 텐데 정답을 확인할 수 없죠. 2번 보겠습니다. 연필심과 흑연이라고 한다면 재료관계로서 바로 확인 가능하겠고요. 그럼 치즈는 뭘로 만드나요? 우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관계라는 측면에서 2번과 2번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볼 거냐면요. 5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같은 경우 날짜 대 A. 그러면 A의 달력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달력에는 날짜가 있죠. 저 달력을 통해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의 용도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당연하게도 시계의 용도는 시각을 확인하는 것으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1번과 4번 골라내실 수 있겠고요. 57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남학생분들은 뭐 바로 쉽게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과 2번 골라내 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5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9번 보시면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출일구 역시 유사한 측면으로서 유사한 의미로서 유의관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전무후무라고 하는 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이거 역시 공전절후로서 1번 유의관계 확인하는 한자성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정답이 되는 한자성어 찾는 데만 급급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정답과 오답의 선택지로 나오는 한자성어들 모두 다 혹시라도 모르는 게 없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용도로 쓰셔야겠습니다. 60번도 한번 보죠. 소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사이가 멀어진 것을 의미하잖아요.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다가 사이가 좀 멀어진 것을 우리가 소원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원, 특정 관계 확인할 수 없고요. 간청 역시 이거는 지금 소원을 빌다 할 때의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유인 선택지인 거죠. 그래서 진짜 이 60번에서 제시된 소원하고는 특정 관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긴밀해졌다와 소원해졌다 같은 경우 반의 관계로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그럼 구금과 반의 관계인 거. 구금은 뭔가 가둬두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것과 반의 관계인 단어 바로 골라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등호 앞뒤를 뚫어놓는 문제의 경우 먼저 이 왼쪽의 단어에 들어갈 만한 단어를 모두 다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바탕으로 오른쪽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방식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찾는다고 찾았을 때 선택지를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오른쪽에 들어갈 단어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왼쪽에 있는 관계를 재정립, 재확인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연히 걸리죠. 그러나 여러분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걸릴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시간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빨리 풀어야겠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성적으로 집중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유형들 모두 다 완벽하게 숙지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이 기억나지 않아도 답이 기억나건 답이 기억나지 않건 상관없이 그 과정을 떠올리는 연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